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 직후 미국의 한 생방송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누리호를 분석한 미군 장교의 폭로가 순식간에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누리호는 단순한 우주 발사체가 아닙니다. 미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입니다. 그 한마디에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리호의 개발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한 미 우주작전사령부 보고서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실들이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이 발사한 로켓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요소들이 탑재돼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심상치 않은 로켓의 정체, 그 모든 반전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코리아 공감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한국의 이번 로켓 발사는 미국에 대한 명백한 위협입니다. 저는 미국 우주작전사령부 대령 로버트 벤스입니다. 워싱턴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이 폭탄 선언을 던지자 진행자가 펜을 떨어뜨렸어요. 방청석 200명이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오늘 주제는 단순한 글로벌 우주 동향 분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준비한 건 전혀 달랐죠.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또 진행자가 당황해서 되물었어요. 한국이 미국을 위협한다고요? 설마 농담이시죠? 저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농담이 아닙니다. 아니 대령님 잠깐만요. 진행자가 급하게 손을 들었어요. 한국은 그냥 인공위성 몇 개 쏘는 나라 아닙니까? 1년에 겨우 한두 번 로켓 발사하는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미국을 위협한다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누군가 한국이요?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진행자가 더욱 신이 났어요. 우리는 스페이스X가 이틀에 한 번꼴로 로켓을 쏘는 나라입니다. 일론 머스크 혼자서 한국 전체보다 더 많은 위성을 우주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 미국을 위협한다니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조용히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우주 산업의 절대 강자죠. 60년 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고 수천 번의 실패를 거쳐 지금의 지위를 얻었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한국의 우주 기술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볼트 하나, 센서 하나, 밸브 하나도요. 아니, 설계도 한 장, 매뉴얼 한 권도 공유하지 않았어요. 진행자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당연하죠. 첨단 기술인데 왜 넘겨줘야 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한국은 우리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도 로켓에 들어가는 37만 개의 부품을 모두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진행자의 웃음기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3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협력해서 단 하나도 외국산 없이 100% 순수 한국 기술로 로켓을 완성했어요. 엔진부터 연료 탱크, 비행 컴퓨터, 페어링까지 모든 걸 직접 제작했습니다. 그래도 진행자가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더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우리가 현재 수준에 도달하는데 60년이 걸렸어요. 한국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5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행자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15년이요? 네, 15년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상황에서요. 저는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넘겼어요. 발사 횟수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술 발전 속도, 자립화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도를 봐야 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의 웃음소리도 완전히 멈췄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국이 보여준 위험 요소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진행자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어요. 카메라가 그의 당황한 표정을 클로즈업으로 잡았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에 대해 모두가 평화적 우주 프로젝트라고 부르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행자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군사 전략가의 시선에서 보면 한국은 이번 발사로 사실상 선전포고에 가까운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진행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스튜디오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대령님, 방금 말씀은 꽤 자극적인데요. 진행자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어요. 선전포고라뇨?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저는 차분하게 보고서를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한국이 이번에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리죠.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누리호는 분명 우주 발사체입니다. 인공위성을 지구 밖 궤도까지 올리기 위한 운송수단이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행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사에서 한국이 보여준 정밀도가 문제예요. 정밀도요? 진행자가 의아하다는 듯 물었어요. 저는 보고서에서 특정 데이터를 찾아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사체가 목표 궤도에 진입할 때 국제 기준으로는 수 킬로미터 오차가 나도 성공으로 판정해요. 심지어 5km 차이가 나도 매우 우수한 편이죠. 진행자가 그럼 누리호는 얼마나 정확했나요? 하고 물었어요. 목표 궤도와 200m 차이로 진입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행자가 잠시 계산하는 듯 하더니 말했습니다. 200m라. 꽤 정확하긴 하네요. 하지만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설명했어요. 이건 단순히 정확한 수준이 아닙니다. 극한의 정밀성을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손을 들어 제스처를 취하며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미사일을 쏜다고 가정해 보세요. 뉴욕 타임스퀘어에 놓인 동전을 정확히 맞출 정도의 정밀도입니다. 진행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문제는 한국이 왜 이런 극한의 정밀도를 필요로 하느냐입니다. 과학 실험을 위해서라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통신위성이나 기상관측 위성을 위해서라면 이런 정밀도가 전혀 필요 없거든요.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대령님 생각에는 왜 그런 정밀도가 필요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잠시 침묵한 후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15년 만에 이런 수준의 정밀도를 달성한 이유, 우리 분석팀은 그 목적이 명백히 군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이라고요? 네. 한국이 이번 발사를 통해 증명한 건 단순한 우주기술이 아니에요. 저는 보고서를 한 장 넘기며 계속했어요. 정확히 원하는 좌표에 원하는 것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겁니다. 진행자가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말했어요. 그건 좀 추측에 가깝지 않나요? 어디까지나 민간 우주 개발 프로그램 아닌가요? 저는 보고서에서 또 다른 페이지를 찾아 펼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는 우리가 놓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 부분이 정말 결정적입니다. 어떤 변화요?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포장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진행자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한국은 처음엔 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다르게 포장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순수 과학 연구라고 했죠. 진행자가 어떤 종류의 과학 연구요? 하고 물었어요. 오로라 연구, 우주 관측, 단백질 결정 실험, 세포 배양, 기초과학 데이터 수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항목들을 하나씩 짚었어요. 그래서 발사 권한도 당연히 과학기술청 보통신부, 즉 과학기술부서가 쥐고 있었죠.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죠. 평화적인 우주 개발이라고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처음에는 과학용 발사체 정도겠지 하고 가볍게 봤어요. 한국이 우주 실험이나 하겠구나 싶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행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곡점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24년에 한국 정부가 갑자기 이상한 발표를 했습니다. 진행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어떤 발표요? 저는 보고서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우주 발사체 발사 권한을 부여한다는 발표였어요. 진행자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지금까지는 과학부 장관이 발사 버튼을 누르던 나라가 갑자기 국방부 장관까지 발사 버튼을 누르는 나라로 바뀐 겁니다. 진행자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변화인가요? 하고 물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말로는 여전히 과학이라고 하지만 실제 통제권은 군이 가져간 거예요. 이건 단순한 행정 변경이 아닙니다.
저는 보고서를 한 페이지 더 넘겼어요. 더 흥미로운 건 이 발표의 타이밍이에요. 정확히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진행자가 고개를 저으니 저는 계속했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직후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발사체를 군사적 자산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게 원래부터 계획된 수순이었다는 말씀인가요? 정확합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준비는 이미 다 끝나 있었고 3차 발사 성공이 그들에게는 신호탄이었던 거죠.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덧붙였어요. 사실 한국은 이걸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한국의 국방부는 누리호 발사가 성공할 때마다 늘 공식적인 축하 발표를 가장 먼저 내왔거든요. 과학부보다도 빨리요. 진행자가 그럼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하고 말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뒤로 넘기고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어요. 이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의 4차 발사에서 그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더 있었어요. 진행자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변화요? 누리호 프로젝트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즉 국가연구기관이 주도해왔어요. 그런데 이번 4차 발사부터 주도권이 민간 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진행자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민간 기업이요? 한국판 스페이스X 같은 걸 만들고 싶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랬다면 좋았겠죠.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저는 눈빛을 고정시키고 중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한국판 로키드 마틴이 누리호를 접수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 이름을 조용히 말했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요? 또 진행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잠깐, 한국에 그런 회사가 있었나요? 저는 시청자들을 위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화라는 기업의 계열사예요. 애초에 한화라는 기업 자체가 한국화약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거든요. 진행자가 화약회사요? 하고 되물었어요. 네, 최초로 한국산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팔던 화약 전문 회사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치며 계속했어요. 그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마디로 한국판 로키드 마틴이에요. 세계 군수 시장에서 가장 공격적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세며 나열했습니다. K9 자주포, 세계 판매 1위의 수출 시장 점유율이 60%예요. 천궁2 중거리 요격 체계도 만들고요. 레이저 무기 체계, 전투기 엔진, 미사일, 장갑차 플랫폼까지 다 만듭니다. 진행자가 입을 살짝 벌리며 말했어요. 그런 회사가 우주 발사체를 만든다고요? 정확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말 그대로 대놓고 무기를 만드는 회사가 한국의 우주 발사체 주도권을 가져간 겁니다. 진행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이제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이 군수업체 손에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보고서의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떤 회사인지 미국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회사는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어요. 특히 자주포 분야에서는 독일의 라인메탈이나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를 압도할 정도입니다. 진행자가 그 정도로 큰 군수업체였나요? 하고 놀라워했어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회사의 기술 개발 속도예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신무기 개발에서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보여왔어요. 저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 같은 경우 개발 기간이 기존 서방 무기 체계의 절반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성능은 오히려 더 뛰어났죠. 그런 회사가 이제 우주 기술까지 손에 넣었다는 게 우리에게는 상당한 위협이에요.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주 발사체와 무기는 다른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주 발사체 기술과 미사일 기술은 거의 같아요. 저는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겉으로는 과학 실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번 4차 발사부터 우주기술의 군사적 전환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진행자가 숨을 삼키며 거의 속삭이듯 물었어요. 그래서 대령님은 4차 발사를 선전포고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책상 위 보고서 한 장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찰칵하고 한 장을 넘기는 소리가 스튜디오 전체에 울렸어요. 저는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방금까지는 분석이고 어쩌면 추측일지도 모르죠. 진행자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탁 하고 내려놓으며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겉으로는 평범한 위성 발사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그 껍데기 속에는 전혀 다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건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넘기지 않고 그대로 펼쳐둔 채 말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미국 정부나 국방부의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분석이 현실과 가장 가깝다고 판단해요. 진행자가 숨을 들이쉬며 물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던 게 뭡니까? 13개의 위성이 있었죠. 겉으로는 모두 평화로운 과학 연구용이라고 발표됐어요. 하지만 그중 최소 3개는 명백히 전략적 용도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장비입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첫 번째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대 쌍둥이 큐브 위성이에요. 저는 보고서의 해당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도킹 실험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우주정거장 도킹이 아니에요. 진행자가 그럼 뭔가요? 하고 물었어요. 위성끼리 도킹입니다. 처음엔 하나의 위성으로 올라가서 우주에서 2개로 쪼개진 다음 다시 서로를 찾아내서 스스로 붙는 기술이에요. 진행자가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한 건가요? 우주정거장에 도킹하는 것도 일상적인 일 아닌가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중요한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진행자님, 우주정거장에 도킹하는 건 약속된 장소에 가는 겁니다. 큰 목적지가 있고 문을 열어줄 사람이 있어요. 신호도 계속 보내주고요. 저는 손짓으로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위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허허벌판 우주공간에서 아주 작은 물체끼리 스스로 찾아내서 정확히 달라붙어야 해요. 마치 망망대해에 떠있는 조각배 2척이 서로를 찾아내는 것과 같죠. 진행자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하고 물었어요. GPS와 센서만으로 상대방의 위치를 1cm 오차도 없이 파악해야 해요. 조금만 속도가 틀려도 충돌해서 박살나거든요. 저는 목소리를 더 낮춰 핵심을 찔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 위성은 마음만 먹으면 우주에 떠있는 그 어떤 위성도 추적해서 등에 올라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적국의 첩보 위성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진행자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평화 시에는 연료 보급을 도와주는 착한 로봇이지만 전쟁이 나면 적 위성 뒤로 몰래 접근해서 카메라 렌즈를 가리거나 안테나를 부러뜨리거나 태양전 지판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심지어 자폭해서 상대 위성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우주 기뢰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아무 흔적 없이 말이에요. 진행자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더 무서운 건 이게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만든 기술이라는 점이에요. 대학생들과 교수들이 연구실에서 개발한 위성이 잠재적으로 우주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더욱 교묘해요.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했어요. 연세대 코스믹이라는 위성인데 이름부터 평화로워 보이죠?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우주 쓰레기 청소가 목적이라고 발표됐어요. 임무가 끝난 낡은 위성이나 우주 파편들을 잡아서 안전하게 처리한다는 거죠. 그건 정말 좋은 일 아닌가요? 우주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래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쓰레기와 멀쩡한 위성을 구분하는 건 누구 마음이냐는 거예요. 전시에는 적국의 멀쩡한 위성도 쓰레기로 분류해서 잡아 끌어내릴 수 있거든요. 진행자가 깨달은 듯 말했어요. 아, 그럼 반위성 무기가 되는 거네요. 정확해요. 기존의 반위성 미사일로 위성을 파괴하면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서
다른 위성들까지 위험해져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큰 비난을 받죠. 저는 손가락을 톡톡 두드리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 방식은 깨끗하게 처리해버려요. 타깃 위성을 붙잡아서 대기권으로 떨어뜨려 태워버리면 흔적도 남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변명할 때도 우주 청소 작업 중에 생긴 실수라고 둘러댈 수 있고요. 진행자가 그럼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하고 놀라며 말했어요. 거의 그렇죠. 증거인멸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니까요. 저는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교묘하고 위험해요. 천문현 로키츠라는 위성인데 겉보기엔 완전히 평화롭고 학술적이에요. 어떤 임무를 하는 건가요? 오로라 관측, 태양 활동 감시, 우주 날씨 분석이라고 발표됐어요. 정말 아름답고 과학적인 연구 같죠?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완전 순수 과학 목적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진실을 밝혔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주 날씨 데이터는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날아갈 고속도로의 실시간 교통 정보예요. 무슨 뜻인가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우주 공간을 날아가다가 다시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여러 변수들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전리층의 밀도, 전하량, 태양 활동 상태, 자기장 변화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런 정보가 부정확하다면 미사일이 목표 지점에서 수십 킬로미터씩 벗어날 수 있어요. 심각한 경우 통신이 완전히 두절되거나 아예 다른 대륙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진행자가 이해한 듯 말했어요. 그럼 이 위성이 그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는 건가요? 맞아요. 한국이 언젠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정확한 목표를 타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우주기상 정보를 24시간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3개 위성을 한 번에 쏘아 올린 것도 군사 전략적으로 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거대한 정찰 위성 하나는 쉽게 요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위성 13개를 동시에 처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비유를 들어 설명했어요. 벌 한 마리는 쉽게 잡을 수 있지만 벌떼를 상대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이 13개 위성들은 서로 통신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합동 감시망을 만들 수 있어요. 진행자가 24시간 빈틈없는 정찰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하고 말했어요. 그렇죠. 하나가 망가져도 나머지가 바로 커버할 수 있어요. 이번 발사는 군집 위성 감시 체계의 완벽한 실전 테스트였다고 봐야 해요. 저는 두 손을 깍지 끼고 진행자를 바라보며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행자님, 한국은 13개의 평화로운 과학 위성을 올린 게 아니에요. 진행자가 숨을 멈췄어요. 전쟁이 나면 언제든지 강력한 무기로 변신할 수 있는 13개의 숨겨진 옵션을 우주에 배치한 겁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발사로요. 진행자가 한참 후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우주 경쟁 수준을 넘어서는... 네. 이제 미국은 한국의 위성 발사를 잠재적 무기 실험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래서 4차 발사를 선전포고라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야기할 누리호 자체의 정체를 듣고 나시면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저를 클로즈업했습니다. 문제는 위성이 아니라 누리호 자체입니다.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어요. 진행자가 누리호 자체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여기 적힌 항목이 누리호의 재원입니다. 일단 액체 연료 엔진 클러스터 75톤씩 4기로 총 300톤급 추진력이에요. 진행자가 그 정도면 꽤 강력하네요. 하고 말했어요. 다단 분리 기술의 극저온 산화제를 사용하고 1톤 이상 위성을 지구 밖으로 투입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췄어요. 그리고 장거리 탄도 궤적을 연산하는 비행 컴퓨터까지 탑재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행자를 바라봤습니다. 이 구성은 우주 발사체이면서 동시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구조와 95% 일치합니다. 진행자가 경악하며 말했어요. 95%요? 우주 발사체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차이는 딱 두 가지예요. 방향과 탑재물입니다. 저는 손짓으로 설명했어요.
위성 대신 핵탄두를 넣고 궤도가 아닌 직선 탄도 비행을 하면 그건 미사일이에요. 지구로 내려 꽂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 지구를 돌면 우주 발사체죠.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누리호가 옆으로 돌지 않고 각도를 조금만 세워서 쐈다면 그건 더 이상 과학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진행자가 얼굴이 하얗게 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누리호가 지금 당장 ICBM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기술적으로는 거의 가능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이번 누리호에는 재진입 기술이 없습니다. ICBM이 되려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재진입체가 필요해요. 진행자가 그럼 아직은 안전하다는 얘기네요. 하고 안도하는 듯 말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이미 그 기술을 완벽하게 갖고 있거든요. 어떤 기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현무 미사일에 적용된 재진입 기술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이미 대기권 재진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요. 즉, 누리호에 그 기술만 얹으면 완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완성되는 거죠. 진행자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번에 한국이 왜 재진입 실험을 하지 않았느냐예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걸 공개적으로 테스트하는 순간 전 세계에 우리는 ICBM을 만들 수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 한 거군요. 정확해요. 한국은 이미 모든 기술을 갖고 있지만 굳이 전 세계의 경계심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저는 보고서의 또 다른 부분을 가리켰어요. 누리호의 300톤급 추진력도 심상치 않아요. 이건 단순히 위성 발사용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 정도 추진력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범위를 완전히 넘어서요. 조금만 조정하면 대륙간, 즉 1만 킬로미터까지 확장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진행자가 말을 잃은 채 물었어요. 대륙간이요? 그럼 미국까지도 닿는다는 얘기인가요? 예.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눈빛을 굳히며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바로 정밀도입니다. 정밀도요? 한국은 이번 발사에서 목표 궤도를 고작 수백 미터 오차로 진입했어요. 이건 일반적인 위성 발사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수준의 정확도거든요. 진행자가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하고 물었어요. 핵탄두를 실은 ICBM이 지구 반대편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려면 바로 이 정도 정밀도가 필요해요. 저는 잠시 보고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걸 보면서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누리호를 개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우주산업 슬로건 말이에요. 진행자가 슬로건이요? 하고 물었어요. 우주를 향하는 기술이 아닌 지구를 향하는 기술을 연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행자가 잠깐 멈춤하더니 말했어요. 우주산업인데 지구를 향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주로 올라간 것이 다시 지구로 내려온다는 말 그 자체죠. 그것도 정확한 목표 지점으로요. 요약하면 단순합니다. 13개의 위성보다 훨씬 중요한 건 누리호라는 발사체 자체가 언제든 ICBM으로 변환 가능한 완성형 몸체라는 사실입니다. 진행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한국은 아직 무기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리호는 설정만 바꾸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버튼 하나의 차이죠. 진행자가 숨을 삼키며 물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번 발사를 선전포고에 가깝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 한국은 위성 발사가 아니라 발사체 그 자체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주 발사라는 명분을 쓴 아주 세련되고 교묘한 방식의 군사적 신호 말입니다. 진행자가 그럼 이제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린 한국을 신경조차 안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한국의 모든 우주 발사를 잠재적 무기 실험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과학 연구가 아니라 군사력 과시로 봐야 한다는 거죠. 스튜디오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진행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시 진행자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계속 과소평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이 원래 로켓을 만들면 안 되는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안 되는 나라요? 네. 90년대에는 연소 시험조차 미국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고 2000년대에는 설계 자료도 손에 넣지 못했어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라는 국제 규제로 완전히 묶여 있었죠. 저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 엔진의 힘을 빌려 위성을 쏘아 올린 국가였어요. 연소 시험장도 없어서 빌려달라고 각국에 애원하던 국가였습니다. 진행자가 그럼 다른 나라들이 도와줬나요? 하고 물었어요. 우리를 포함한 러시아, 유럽, 일본 모두 거절했었어요. 보안상 문제가 있다면서요. 저는 한 장을 넘기며 계속했어요. 결국 한국은 혼자서 나로 우주센터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진행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린 한국을 우주 개발을 꿈꾸는 중형국가 정도로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포기하거나 우리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할 거라고 봤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누리호 4차 발사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진행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충격이라면요? 저는 아주 천천히 발음했습니다. 우리는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같은 초거대 우주기업이 영원히 미국에만 존재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게 우주 산업의 유일한 미래라고 확신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스튜디오 전체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빛이 진지해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해법을 택했어요. 새로운 우주 기업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무기 제조 회사에게 우주 기술을 맡긴 겁니다. 진행자가 그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하고 물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마치 록히드 마틴이 나사를 완전히 흡수해서 장악한 것과 같아요. 군수업체가 우주 발사체를 직접 만들기 시작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미국에게는 없던 방식이에요. 유럽에도 없고 러시아에도 없던 방식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던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죠. 하지만 한국은 바로 그 방식으로 모든 금지와 제약을 뛰어넘었어요. 카메라가 서서히 주민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누구의 기술도 빌리지 않고 누구의 승인도 바라보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진행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이유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제약으로 시작한 나라가 그 제약들을 모조리 깨부수며 만들어낸 분노의 속도입니다. 진행자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우린 한국이 만든 이 새로운 모델을 너무 늦게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금지된 나라에서 길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스튜디오에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고서를 들여다보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행자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한 단계 위에 있었어요. 진행자가 깊은 숨을 쉬며 말했어요. 대령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무지하다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한국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거죠. 처음엔 한국 로켓 발사 얘기라고 해서 그냥 가볍게 다루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진행자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작은 동맹국의 귀여운 도전 정도로 봤거든요. 그런 시각이 자연스러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비슷하게 생각했거든요. 진행자가 정말요? 하고 놀라며 물었어요. 네. 한국이 몇 개 위성 쏘는 거 가지고 뭐 그리 대단할까 싶었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이더군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스튜디오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한국이 어떤 단계에 올라섰는지 정확히 이해했어요. 어떤 단계 말씀이신가요? 한국은 이제 남의 틀 안에 있지 않아요. 더 이상 누구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완전한 자립을 이뤘고 정치적으로도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어요. 이제 한국은 스스로 길을 정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진행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렇게 보니 정말 대단한 변화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상징이 바로 누리호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리호는 단순한 우주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보낸 독립선언이었어요. 독립선언이요? 네. 우리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계속했어요. 우린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동맹국으로 다룰 수 없어요. 완전히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 같나요? 근본적으로 재정이 되어야 해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따라오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될 겁니다. 경쟁이라고 하시니 조금 무섭기도 하네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기회 말씀이신가요?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접근법을 우리도 배울 수 있어요. 군수기업과 우주기술의 결합 같은 혁신적 모델 말이에요. 저는 생각에 잠겨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성공은 우리에게도 자극이 됩니다. 우리도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진행자가 그럼 결과적으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하고 물었어요. 그렇죠. 건전한 경쟁과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한국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이제 우리가 두고 볼 차례입니다. 진행자가 대령님은 한국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하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많고요. 진행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번 방송을 준비하며 여러 자료를 검토했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개인적인 감상을 털어놨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니 정말 놀랍더군요. 아내의 조산에도 제때 가지 못한 연구원이 있었고 2년 반 동안 주말조차 없이 근무한 직원도 있었어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가족이 입원해도 병문안조차 갈 수 없을 정도로 바빴다는 인터뷰도 봤거든요. 그 모든 이야기를 보며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어떤 확신이요? 저들의 헌신과 희생은 분명 개인의 성취보다는 국가적인 성취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지금 우리 미국에게 꼭 필요한 자질일 겁니다. 진행자가 미국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과거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밥 먹듯이 위성을 우주로 쏘아보내지만 전 국민이 하나의 로켓 발사에 숨을 죽이고 열광하던 시절이 있었죠. 아폴로 계획 때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전 세계 6억 명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있었어요. 우리 미국인들도 거리에 나와 환호했죠. 저는 그때의 열기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온 미국이 하나가 되었어요. 어떤 사회적 배경이나 정치적 견해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장벽이 되지 못했죠. 진행자가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하고 감탄했어요. 그때는 우리도 한국처럼 온 나라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어요. 개인의 편의보다는 국가의 꿈이 우선이었죠.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일했고 국민들은 세금이 우주 개발에 쓰이는 걸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는 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당시 나사 직원들은 주 80시간씩 일했어요. 가족보다 로켓을 더 많이 봤다고 농담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미국이 소련보다 먼저 달에 가는 게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우주 비행사가 되라고 격려했고 학교에서는 과학 시간이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이었어요. 온 사회가 우주 개발을 중심으로 돌아갔죠. 저는 감회에 젖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어떤가요? 성공에 익숙해져서 그런 절실함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시는 건가요? 또 진행자가 물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화성에 로버를 보내고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아폴로 시대보다 훨씬 발전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어떤가요? 화성 로버가 착륙해도 하루 이틀 뉴스에 나오다 끝이에요. 아폴로 시대처럼 온 국민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그런 열정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건 성공이 당연해진 탓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성공을 당연하게 여기게 됐지만 한국은 여전히 매 발사마다 온 국민이 TV 앞에 모여 있어요. 진행자가 그럼 한국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고 물었어요. 많죠. 특히 국가적 목표에 대한 헌신과 집중력은 정말 본받을 만해요. 한국은 15년 동안 오직 한 가지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왔거든요. 저는 한국의 끈기에 대해 더 설명했습니다. 1차 발사에서 실패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치밀하게 준비했죠. 그리고 2차, 3차에서 성공하고 4차에서는 완벽한 성공을 이뤘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도 대단하고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실패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계속 도전했으니까요. 저는 한국인들의 정신력을 더 깊이 분석했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그들의 겸손함이에요. 성공에도 자만하지 않고 다음 목표를 설정하더군요. 4차 성공 직후에도 달 탐사선, 화성 탐사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미래가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계가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은 항상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나라였거든요. 특히 이런 집중력과 헌신이 뒷받침된다면 정말 어디까지 갈지 예측하기 어려워요. 우주 분야만 봐도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달 착륙선, 화성 탐사선, 우주 정거장까지 계획하고 있더군요. 저는 더 넓은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법이 다른 분야에도 적용되면 어떨까요?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바이오 기술에서도 비슷한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은 한 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해내는 나라라는 걸 증명했어요. 앞으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의 성공을 보며 부럽기도 해요. 온 나라가 하나의 꿈을 향해 이렇게 단결할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갈 나라예요.